안녕하세요. 프로젝트가 왜 자꾸 늦어지는지, 분명 다들 품질을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결과물은 왜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지,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네, 많이들 하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 원인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기술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감정이에요. 맞습니다. 제롤드 와인버그의 전설적인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이라고 부르죠. 네, 그 QSM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좀 도발적인 챕터로 꼽히는 부분인데요. 전자책 2권의 파트 2, 챕터 1, Measuring Emotional Significance, 즉 감정적 중요성 측정하기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저자인 와인버그도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다가 독자들이 책을 덮어버릴까가 두렵다고 고백할 정도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기술 관리 분야에서 감정, 그러니까 feelings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어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뭔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네,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니까요. 당장 회의실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요 라고 말하면 다들 좀 이상하게 쳐다볼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감정을 알아야만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흥미롭게도요, 저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족 치료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티어 상호작용 모델, 사티어 인터랙션 모델을 가져옵니다. 가족 치료 모델이요? 소프트웨어 관리 책에서요? 네, 좀 복잡한 이론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인간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테이크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감정적인 중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significance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보통 우리가 섞어 쓰는 생각이랑 감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네. 책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절묘한데요.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요. 속이 메스껍다. 어제 먹은 굴이 생각난다. 뉴스에서 식중독 기사를 봤다 같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한 생각, 그러니까 thought입니다. 아, 여러 조각을 맞춘 논리적인 결론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배가 아파하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이 없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아는 감정, feeling이죠. 통증 그 자체요.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생각은 퍼즐 같은 거고, 감정은 그냥 쿵 하고 느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품질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책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품질 관리의 가장 큰 적, 바로 불일치, incongruence입니다. 불일치요? 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의 감정이 시키는 실제 행동이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요?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은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라고 계속 알려주는데 운전자는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계속 직진만 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할 리가 없죠. 그렇죠. 책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관리자가 나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의견을 말하는 내내 예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또 고객이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가 최우선 가치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시간 없으니 테스트는 대충 건너뛰고 빨리 출시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너무 흔한 풍경이라 소름이 돋는데요. 말로는 품질, 존중, 협업을 외치는데 행동은 전혀 딴판인 경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일치가 왜 위험하냐면 그 행동 뒤에 진짜 동기가 되는 감정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숨겨진 감정. 책에서 소개된 두 회사의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B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관리자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feared해서요. 아무도 3주 이상 프로젝트가 늦어질 것 같다는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정인 걸 알면서도요? 네. 반면에 C회사는요. 엔지니어들이 관리자를 경멸해서 컨템추어스해서 관리자가 뭘 지시하든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일정을 짜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공식적인 프로젝트 계획이나 마일스톤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겠네요. 그렇죠.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하나는 경멸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리자는 그저
왜 다들 약속을 안 지키지? 라면서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관리 방법론을 도입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신박하네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보통 속으로만 생각하지 겉으로 잘 안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꼭꼭 숨겨둔 감정으로 인한 불일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독심술이라도 써야 하나요? 하하, 독심술 대신에 와인버그는 아주 실용적인 탐지 도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 뭔가요? 첫 번째는 ratchet line, ratchet lines입니다. 레칫이 그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톱니바퀴잖아요. 아, 네네, 알죠. 그것처럼 이 선을 한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마감일을 뜻합니다. 아, 예를 들면 인쇄소에 최종 원고를 넘겨야 하는 날짜 같은 거예요. 그날 못 넘기면 인쇄 일정이 밀려서 다음 달 잡지에 못 실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광고 매체에 광고를 예약하는 날짜,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에 부품을 발주해야 하는 최종 날짜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이 레치 라인을 조직이 습관적으로 넘기고 있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불일치의 신호예요. 아, 책에 나오는 D회사의 사례를 보면요. 관리자들은 회의 때마다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레치 라인을 계속 넘겨서 매번 막대한 추가 비용과 손실을 내고 있었죠. 말로는 비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돈을 그냥 길에 버리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그 이면에는 개발자들의 무관심, 인디프런스가 있었어요. 어차피 늦어져도 관리자들이 어떻게든 하겠지 하는 생각이요. 동시에 관리자들은 개발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두 가지 감정이 합쳐져서 회사는 계속 돈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저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우리 망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싫어서 눈치만 보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요. 네네, 바로 그거죠. 그러다 결국 마감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들 그럴 줄 알았다고 하죠. 정말 흔한 풍경이네요.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바로 기회 라인, opportunity 라인입니다. 기회 라인이요? 네, 이 날짜를 놓치면 막대한 비용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CES나 MWC 같은 대형 기술 박람회에 맞춰서 데모를 공개하는 날짜? 저는 내시네요.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의 메인 피처링 일정에 맞춰서 신규 버전을 출시해야 하는 날짜 같은 것들이겠네요. 놓친다고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만 얻을 수 있었던 엄청난 홍보 효과나 매출을 놓치는 거니까요. 완벽한 현대적이십니다. 책에 나오는 이 회사가 바로 이런 기회의 라인을 계속 놓쳤어요. 거기도 원인은 감정이었나요? 역시나 감정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일정이 늦어지는 걸 동료들에게 인정하기 부끄러워했고 마케팅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기를 두려워했으며 관리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죠. 복합적이네요. 네, 이런 복합적인 감정적 압박이 일정 지연이라는 가능성 자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unthinkable한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합리적인 대처를 할 타이밍을 모두 놓친 거죠. 잠깐만요. 감정이 문제라는 것도 알겠고 레칠 라인이나 기회 라인 같은 도구로 문제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고객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같은 걸 알아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죠? 이건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인데요? 여기서 와인버그는 또 한 번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오, 바로 주관적 영향평가법, Subjective Impact Method라는 걸 제안하는데요.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품질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기대를 버려라. 아니,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요즘처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대에 품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잖요. 그렇죠. 쉽게 납득이 안 되죠. 네. 하지만 이건 그냥 손을 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론이에요. 단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청중을 정의하라. 청중. 네, 즉 이 보고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지금 누구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읽을 사람을 먼저 정하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 방법의 백미입니다. 청중에게 직접 물어라. 직접 물어봐라.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생산성, 비용, 개발자 만족도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둘째, 이 주제에 대해 누구의 의견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내가 아무리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못 믿겠다고 하면 끝인데 아예 누굴 믿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치적인 저항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거의 심리 게임 같은데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는 신뢰받는 사람을 인터뷰하라. 청중이 직접 지목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청중이 중요하다고 말한 기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단순하게 보고하라. 인터뷰 결과를 한 페이지 이내의 간결한 보고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책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보고를 받는 사람은 N이라는 임원인데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생산성, productivity, 그리고 돈, money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는 애니가 신뢰한다고 지목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새로운 개발 도구를 썼더니 디버깅 생산성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투자 회수 기간, ROI까지 명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주죠. 이 도구를 사는데 $50,000가 들지만 6개월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요. 아,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판소스 리들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숨기지 않은 점도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서에 넣었군요. 바로 그 부분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장치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원인까지 분석해서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분석했구나 하는 믿음을 주게 되죠. 그럼 두 번째 예시인 CEO 샘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샘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 Reduction in Time to Ship a Product,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행복, 프로그래머 해피니스에 관심이 있었죠.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똑같은 개발 도구를 평가하는데도 질문과 보고의 내용이 180도 달라집니다. 보고서는 샘이 신뢰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인터뷰에서 이 도구가 출시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도구를 쓰는 게 즐겁습니까? 라고 묻고 그들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주죠.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품질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품질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회사의 품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CEO에게 품질은 무엇인가? 혹은 우리 고객에게 품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죠. 제게 가장 큰 교훈은요,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무시해야 할 비이성적인 잡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중요한 사실이자 데이터라는 거요. 맞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운전자가 도로 위에 모든 빨간색 신호등을 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자는 감정 과잉, 그러니까 터치 필리 상태에 빠져서 감정만 쫓는 것도 냉담한 무감각, aloof numbness 상태로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둘 다 위험하다는 거군요. 네. 목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practical reasonable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요.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감정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중요한 정보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는 어떤 관리자가 개인적으로는 특정 직원을 해고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감정을 느껴요. 네. 하지만 조직의 더 큰 선, greater good을 위해 결국 해고를 결정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걸 이성이 감정을 이긴 사례로 보지 않아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대신 한 개인을 지키고 싶은 강한 감정과 조직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더 큰 선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고 후자가 이긴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서로 다른 감정들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